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2000년 215만 명이었던 전남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80만 명 초반대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제 180만 명 선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 이번 총선에 전남 지역에 출사표를 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로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에서 이제 단수 공천을 받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위원장님이 출마를 예고하셨던 이 순천 지역 획정에 선거구 획정에 이제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단 변함없이 기존대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뭐 게리맨더링 논란도 많고 시끄러웠던 지역이어서 아쉬움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은 광양, 구례, 곡성으로 돼야 되고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순천 2개, 여수 2개, 그리고 곡성, 구례, 광양 이렇게 선관위에서 권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순천에는 한 개 면만 뚝 띄다가 곡성, 구례, 광양에다 갖다 붙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혀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 게 사실상 광양 하나만 갖고도 선거가 돼요. 근데 거기다가 곡성, 구례를 갖다 붙여놨으니까 선거구에 필요한 인원은 충분한 인구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너무 뜬금없이 순천 2개를 선관위에서 2개를 하라고 권유한 것을 띄엄게 부셔가지고 한 개 면을 띄어서 차고 넘치는 또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저는 이 앞전에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이상하다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중에도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건 지역 주민들이 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발언들을 전부 저는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헌정사 76년에도 없었고 전 세계도 하나도 없는 이런 정말 희한한 이런 게리먼더링을 했는지 밝혀야만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다시 이런 어리석은 선거구 획정을 안 한다고 보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보수정당에서 이제 비례대표 2008년 18대 총선이었습니다.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출마 예정인 지역구에서 이미 2차례나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주의 타파 정치인으로 이름을 많이 알리셨는데 이번 총선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십니까? 당선이죠. 저는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광주, 전남, 전북에 총 28명의 국회의원들이 있게 되는데 그중에 27명은 평상시에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이 정치 잘하는 분들 잘 뽑았으니까 27명 또는 26명, 5명 뽑고 일단 저를 포함해서 한두 명 정도는 좀 일하는 사람들을 뽑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의 이 정부와의 통로 오작교 역할을 좀 해서 지역의 현안들, 지역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아주 강한 사명감을 갖고 출마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부위원장님, 근데 이제 또 맡고 계신 일이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인구 감소 문제인데 자, 이번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서의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역임을 하시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전국적인 관심,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가장 깊숙이서 깊숙해서 이 문제를 고민하시고 또 논의를 해보시고 갈 길을 이제 살펴보셨으니까 대하시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지방소외 또는 지방낙후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지방소멸이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우리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6개가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소멸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건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이게 정말 심각하냐? 저는 국가 재앙이라고 봅니다. 재앙. 지난번에 코로나19도 재앙이었지만 지금 지방의 소멸은 코로나19 재앙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이런 지방 소멸이 국가 재앙이라고 보고
정치권, 전문가, 행정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대개조를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우리나라 인구의 5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전체의 11.8%, 12%에 불과해요. 우리가 일본의 4분의 1, 미국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땅덩어리 속에서 그나마도 또 12% 땅덩어리에서 인구의 52%가 집중돼 있다? 52% 집중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자식들 보러 가는 부모들, 서울에 일 보러 가는 사람들, 서울의 모든 사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0%, 70%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정말 온 국민이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는 국회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많은 일도 하겠지만 이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에 가장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뭐 보수 정부, 진보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이 인구 문제 관련해 가지고 나온 것들이 뭐 사후 약방문에 그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긴 안목 또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우리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이 극심한 지방 가운데서도 그중에서도 인구 소멸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야 이 인구 소멸 문제에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좁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일자리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면 애들을 낳고 애들을 낳으면 당연히 학교가 굉장히 번창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되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호남은 어떻게 일자리를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자면 하나는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육발전특구입니다. 기회발전특구라는 건 뭐냐면 전체를 다 발전시킬 수 없으니 몇 개 지역이라도 지정을 해갖고 집중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되게 하고 기업들이 그쪽에다 투자를 하게 하려고 한다면 기업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첫째는 지방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옮기려고 했더니 여기다 기업을 펼치려고 했더니 세금 때문에 못 해먹겠어. 그 지역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세금을 아주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또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2번째는 그 사람들이 와갖고 10,000평, 20,000평이 아니라 몇십만 평의 땅들을 공단으로 조성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십만 평을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땅값이 비싸다 안 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되고 있는 그린벨트라든가 농지라든가 어쨌든 개발 제한 구역들을 그 기회발전 특구에 한해서 과감하게 푸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기회발전 특구에 신안의 해상 풍력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고 해남에 있어서는 말하자면은 그쪽에 또 말하자면 지역의 기업들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몰려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관광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수의 수소 하고 그다음에 광양에 2차 전지 배터리를 포함한 광주 전남에서 기회발전 특구를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한 131만 평 했다고 그러대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곳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도 도와줘야 되고 산업부도 도와줘야 되고 정경련을 포함한 대기업에서도 국토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도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업을 하고 싶어도 요즘에 기업의 일이라고 하는 게 어깨 근육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IT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첨단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인력을 키워내고 IT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교육에 있어서의 아주 특별한 지원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광주 전남은 교육과 산업과 그리고 행정과 정치가 기업들과 함께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이제 꼽히고 있지만 광주 전남은 인구 문제도 인구 문제지만 또 소외되고 낙후되었다는 이미지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뭐 많은 발전도 있지만 이게 뭐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요. 자, 부위원장님께서도 만년 소외된 지역, 만년 낙후된 지역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하신 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 호남 지역은 어떻게 해야 만년 소외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결국 지역의 특색,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야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광주에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가 광천동에 27만 평, 광산에 10만 평, 37만 평을 해서 41만 대에서 53만 대 정도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아까 소외란 얘기가 안 나고 직장을 많이 하려고 한다면 3만 5천 개의 부속품을 갖고 있는 지금 이런 자동차의 부속품 생산을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도 소아리에서 그 부속품을 다 가져와서 거의 다 여기서 그렇게 외부에서 가져와서 조립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만들어 놓은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 평 안에다가 최소한도 80만 대에서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아까 지방의 행정, 그다음에 지방의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정치권과 함께 현대를 설득을 해갖고 80만 대에서 100만 대를 생산하게 한 다음에 3만 5천 개의 부속품을 지역에서 생산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제는 온 세상에 알리백 해갖고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것이야만이 외국에 수출할 수 있고 팔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바다나 강원도 바다는 깊이가 150m, 200m예요. 그런데 우리 신안이나 해남이나 군산이나 이런 데는 보통 15m에서 20m예요. 해상 풍력을 가장 잘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단부터 시작해서 전기를 생산해왔고 그 전기 생산한 것을 수도권으로 가져가려면은 이게 총 배전이 너무너무 동네마다 다 반대를 하고 힘드니까 광주 전남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공장들이 이동해 와갖고 여기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지금 광주 전남에는 특히 남해안 지금 관광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아주 몇 조를 지금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의 바다만 섬이 2,600개가 넘고 리아스식 해안이고 정말 아름답고 주변에 천년 고찰들이 가득 있는 이런 말하자면 해안 관광으로서는 최고의 적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찔끔찔끔 투자하지 말고 제대로 투자하게 할 여건과 환경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지역에서 배출했던 정치인들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했었고 도지사를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계속 배출했었고 국회의원들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시당 군수 구청장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해양 관광, 이렇게 좋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좋은 자동차 공장을 제대로 발전시켜 키울 수 있도록 그 정치력을 쏟아 부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광주가 소외고 낙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 정권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지역의 좋은 자원들을 활용한 지역의 낙후 극복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 이제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것 관련해서도 우리 전남 지역의 낙후된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기존 의대들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강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국립의대 설립을 수건 사업으로 오랫동안 추진해온 전남에서는 애초에 의대가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방식대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고 해도 완전히 소외되고 또다시 남의 집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KBC 대기획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 잠깐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증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이 없다 보니까 수요조사에 응할 수가 없었고 수요조사에 아무것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제로가 됐어요. 또 우리 도민들이 허탈해하고 그러니까 계속 건의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 부위원장님도 이제 국립의대, 전남의 의대 유치하는 거 이야기 말씀 많이 하셨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방식대로라면
전남권의 의대 설립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기존의 의대에다가 증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광주 전남 지역에 특히 전남은 의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의료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 의대 신설 이제 물 건너 간 건가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의대 얘기만 나오면 저는 아주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화가 납니다. 완전히 다 법안을 만들었고 공공의과대학과 그 부속 병원이 순천에 그게 들어설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었고 실질적으로 신대하고 의료원 자리다 하느냐 마느냐까지 와서 보고 갈 정도로 이렇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민주당이 전혀 광주 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 단 한 사람도 이걸 협조를 하지 않았고 저한테 말 보태주지도 않았고 방금 말씀하신 전남 도지사들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었습니다. 공공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법안 다 만들었고 50명이 넘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도 협조를 안 해요. 이런 것까지도 광주 전남에 의과대학 하나도 갖다 놓지도 못한 이 지역에서 그동안에 싹쓸이를 해왔던 그런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마치 이것이 무슨 지역에 대한 차별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방법이 있어요. 왜?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합디다. 나도 그 유심히 들었어요. 내가 반드시 광주 전남, 우리 전남에 의대가 유치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들었어요. 의대를 지금 있는 41개 의과대학교다 의대, 의과대학생들을 증원하는 거 플러스 의대를 신설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신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신설하느냐 안 되느냐.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의대를 신설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41개를 제외한 모든 대학교가 의과대학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경쟁을 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의 의과대학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순천대학교든지 목포대학교든지 가져오게 하는 방법 하나, 순천대학교하고 목포대학교가 합해갖고 의과대학교를 하나 가져오는 방법 하나, 그게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말한 대로 육해공군 사관학교처럼 경찰대학교처럼 완전히 공공의과대학을 정부에서 의대생들을 완전히 납부금을 주고 생활비까지 줘가면서 의대생들을 양성을 하고 그렇게 졸업한 의과대학생들이 10년 이상을 군의관이나 아니면 산재병원이나 보훈병원이나 보건소나 낙도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일본에서 완전히 72년부터 해서 정착을 하고 성공했던 이 제도를 실시를 하면서 공공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전남에다 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광주 전남에서 이거 하나로 타협을 못 받았고 목포하고 순천에도 서로 달라니까 못 해준다. 그래서 행정 쪽에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누가 한번 싸워봐, 누가 한번 양보해봐 이런 식으로 지켜보고 이제 광주 공항 이전처럼 이 의과대학도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자기 지역에서도 결정을 못하는데 중앙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건요 공공의과대학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선이고 지금 의과대학을 김영삼 이래로 한 번도 못 늘렸던 의대 정원과 의과대학을 늘린다고 하는 이번 찬스를 놓치게 되면 이제 광주 전남에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요 3개 군입니다. 3개 군. 전라남도는 22개 군입니다. 3개 군인 제주도도 제주도 의과대학이 있어요. 강원도 의과대학이 4개나 있는데 전남에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만이라도 서로 좀 뭉치고 하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도 목포다, 여수다, 순천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 모르겠다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이런 행정, 이런 정치, 이런 지역사회가 어떻게 의과대학을 유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기 근무하는 교수님들이 다 의학 박사들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의료진들이 오게 되는데 지역에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지역민들의 생명하고 관련돼 있는 것도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몰라라 하고 앉아있고 솔직히 말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반드시 갖다 놨었어야 돼요. 이쪽 지역에서 36년 동안을 거의 싹쓸이 국회의원을 뽑아줬었던 이쪽 지역에 부끄럽고 창피해서라도 그분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하나도 없었던 우리 전남의 의과대학을 최우선에서 그거 하나만이라도 다른 것도 못했지만 그 의과대학 하나라도 갖다 놓는 게 36년 동안 싹쓸이해서 미뤄졌던 지역민들에 대한 보답 아니에요?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선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요 그 공공의과대학을 다 만들어 놓고 다 해갖고도 민주당 협조를 못 받아갖고 그때 의과대학 설치 못한 게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한입니다 진짜 저는.
자, 네. 의과대학 이야기는 이 정도 듣고 자 다음으로 정치권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총선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선들 뭐 국민의힘 또 민주당 뭐 경선이 이제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에서 좀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호남의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특히 광주 전남에서는 18개 선거구 모두 다 후보를 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나와 주신 분들이 고맙고 또 그분들이 좀 열심히 해서 정말 좀 당선되시는 몇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다양성, 다원성이 좀 반영되는 그러한 선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이번에는 그 앞선에 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정말 중앙당에서 한 분 한 분을 정말 민주당하고 경쟁력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공천도 하고 또 기왕 공천을 했으면 어려운 지역에서 어렵게 저렇게 출마한 만큼 다양한 지원 예를 들어서 선거비를 포함한 또는 홍보를 포함한 아니면 선거 운동을 하는 데서 정책 개발을 위한 이런 것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지만 구색 맞추기 식으로 억지로 다 채웠다 이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호남 포기를 포기했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세력, 제3지대 정치 세력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광주 광산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같이 이제 정치를 해온 중진 정치인으로서 어제 이 대표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낙연 저한테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좀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참 좋은 선배님이시고 또 정말 호남인으로서 지난 40년, 50년 동안을 저렇게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잘 커오신 분이 저는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고 뭐 무슨 생각과 무엇을 가지고 나간지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분 개인은 정말 존경스러운 선배입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뭐 계파 갈등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컷오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선에서 탈락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호남 양후에서 뭐 그것과 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냈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 호남 출신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과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 얘기니까 제가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존해 계실 때 호남의 정치는 4선, 5선, 6선, 7선들이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양대 맥으로 아주 크게 주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광주 전남의 정치인들은 초선으로 싹 갈아치워가지고 지난 21대 때 광주의 8명 중에 7분이 초선이셨습니다. 그런데 초선이라고 못했다고 또 싹 갈아치우고 또 다시 초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지역의 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지역에 중요한 의제가 있을 때 당직자 회의에 가서 얘기도 하고 국회 가서 세게 목소리도 내야 되는데 초선 의원님들은 일단 당직 맡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직 맡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호남 정치는 광주 전남 정치는 어느 순간부터 갈아치워서 초선이니까 못해서 또 초선 못하니까 또 초선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광주 전남 정치가 광주 전남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거물급 정치를 안 키우더니 이제는 수도권에 있는 호남 정치인들까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거요. 절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역세가 약화돼 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차피 국민의힘은 뭐 군의원 하나도 제대로 지금까지 못 해왔으니까 우리는 뭐 아예 없다 손 치더라도 호남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호남 정치인들을 갖다가 전부 말하자면은 초선 재선 이런 급으로 이런 식으로 물갈이를 하는 것은 저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다시는 김대중 같은 거물급 진짜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할 정치인들이 호남에서는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정도로 중앙에서도
또 수도권에서도 지방에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다선 의원들을 호남 출신들을 다 몰아낸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국회에서도 다 군대처럼 그 말하자면은 선수가 아주 계급인데 아주 많이 아쉽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지역 선언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우리 호남 지역의 낙후된 원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따끔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은 어떤 총선이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호남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총선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든지 또 호남에서도 또 싹쓸이겠죠. 싹쓸이는데 이번에만큼은요, 진짜 파란 싹 하나만 키우십시오. 파란 싹 하나만. 진짜 저 이정현이 같은 사람,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렇게 일하고 미치도록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렇게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 같은 사람은요, 지역구에 상관없이 광주, 전남 도민들이 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연락들 해서 하나 정도는 28명 중에 27명을 싸움 잘하고 말 잘하고 정치 잘하는 사람 보낼지라도 속 키울 수 있는 일하는 사람 하나는 좀 키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 가지를 고려를 좀 해주시고 많이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말고도 진짜 훌륭한 또 많은 이번에 후보들을 공천을 했으니 그분들에게도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정현 지방시내 부위원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40총선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 정권 종식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조국 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이번 총선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난 누구처럼 사주, 관상, 무속에 의존하며 정치활동을 벌이지 않는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놓지도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거침없이 직격하며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을 깨트리는 쇄빙선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는 조국 혁신당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에 어제 뭐 사주, 관상, 무속 이런 얘기, 뭐 왕자 얘기 잔뜩 써놓으셨던데 이건 뭐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 제가 이제 창당 선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창당이 되고 또 지지율이 좀 이렇게 오른 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직접 간접적으로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자꾸 네. 문자와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요? 뭐 왕이 될지 봐주겠다 뭐 그런 뭐 건가요? 사주를 봐주겠다, 저희 조상 묘소를 봐주겠다 등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좀 일체제가 답을 하지 않았고 너무 이제 황당해서 네. 제가 일부러 페이스북에 글을 써야겠다. 그래야 이제 접촉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부러 그 얘기를 쓴 것입니다. 왕자 얘기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네. 드러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왕자 없습니다. 결국 뭐 본인 입장 밝히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비판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최근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3신당 가운데는 뭐 단연 두드러진 것 같고 예. 특히 비례정당 뭐 어디에 투표하겠냐 하면은 뭐 20% 안팎 뭐 이상까지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예, 예. 어제 김해 봉하마을에서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을 깨트리는 쇄빙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총선 후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의 비리와 범죄를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윤석열 정권을 보면 네. 지금 각종 범죄 비리 혐의가 점점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미 알고 있는 걸로 보자면 네.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범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제출된 검찰의 의견서를 보게 되면 네. 김건희 씨 및 그분의 친모인 최우순 씨가 얻은 수익이 네. 23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소환도 압수수색도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이후에도 네. 디올백 수령 문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급작스럽게 변경된 문제, 이 모두 매우 비리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는 그렇게 건가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디올백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가 수령했음이 뭐 확인된 거고요. 네.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통상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갑자기 도로가 변경되었는데 도로 변경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누가 갖는가를 봐야 됩니다. 네. 그 수익은 명백히 김건희 씨의 친정이 다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양평 고속도로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네. 그러니까 양평구청,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모두 연합을 해야 그런 변경이 가능한데 그런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 있는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패키지입니다. 즉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 일가와 관련된 범죄와 비리 의혹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당장 어제 네.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이요.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공수처에서 네. 피의자로 지목을 해둔 사람이고 지목을 할 뿐만 아니라 출입국 금지를 시켜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최상병 그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최상병의 그 죽음을 중간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든 네. 그 피의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해외로 네. 보내버렸어요. 공수처의 출입 금지를 풀어버렸죠. 저는 이건 범인 도피라고 봅니다. 범인 도피의 주체가 그러면은 그 이종섭 장관의 상급자일 수밖에 없죠. 저도 저희 아들이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만은 네. 병장 제대를 했는데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 아마 제가 거의 뭐 미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닌데 네. 최상병의 죽음을 제대로 밝혀야 하는데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와 비리를 숨기는데 모든 검찰권과 정치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점은 네. 아직 저희가 이제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만약에 확인된다면 이건 명백히 탄핵 사유가 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창당대회에서 하신 말씀 하나만 더 언급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야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앞장서서 윤 대통령 입을 막고 조속히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직 대통령인데 뭐 이렇게 좀 표현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입틀막 이른바 입을 틀어 막아서 끌어낸 사람이 네. 현재까지 3명으로 확인됩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이 이 3사람에 대해서 네. 공개적으로 했던 행위는 국민들에게 모욕을 주고 있고 단순히 모욕만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점에 있어서는 저희 당이 계속 3년은 너무 길다. 네.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고 있는데 지난 2년간의 행태가 네. 그것도 목불인견이지만 이런 상태로 만약에 3년이 계속된다면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무너지고 네. 경제적으로는 민생은 어려워지고 외교 안보 차원에서는 한국은 고립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좀 강한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실제 국민들의 말을 틀어막고 항의하는 사람은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4일 중앙당 창당대회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하루빨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종식시켜야 된다고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이건 어떤 의미로 쓰신 건가요? 저는 현재 여론조사를 쭉 보게 되면 네. 우리 국민의 한 60%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심리적 탄핵을 이미 했다고 봅니다. 심리적 탄핵이요? 네, 심리적 탄핵. 저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심리적 탄핵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물론 심리적 탄핵을 국민들이 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년이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국민들이 이미 심리적 탄핵을 했을 경우 정치인은 정당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렇다면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저희 당이 국회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게 된다면 조기 종식의 의미는 단순히 헌법재판소의 탄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기 종식이 된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컨대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조기 종식일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저는 가장 당면한 과제는 윤석열 정권의 힘을 빼는 것, 즉 윤석열 정권이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즉 레임덕으로 빨리 레임덕이 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레임덕을 오도록 만들면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지게 되면 언론개건, 공무원 또 조직이든 등등에서 더 많은 비리와 문제점이 폭로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 즉 죽은 오리로 변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저희가 앞장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거는 당면한 뭐 과제나 목표는 식물 정권을 만들겠다 뭐 그런 취지로 들리네요.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다른 출구와 옵션들이 더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앙당 창당대회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조국은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소명이 운명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결자 해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천하고 지지를 해서 만들지 않았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대표님이 받아서 뭐 어쨌든 이렇게 사단 비슷한 게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만드는데 절반의 책임이 대표님한테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만 한다면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 본인이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각 검증 라인에 다 공언을 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아마 네. 대통령 기록관에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을 믿은 것 왜 믿었냐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후보보다 자신이 검찰총장이 되게 되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 경찰과 검찰 사이에 수사와 기소 분리하겠다. 공수처 찬성한다라는 말을 했고 저도 다 뒤집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도 직접 그 말을 들었고요. 근데 그 말은 총장 되고 난 뒤에 다 뒤집었죠. 네. 그에 대해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과 등등등이 다 속았다라고 비난하시면 그 비난 달게 받을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도의적, 정치적 다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 속은 자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 외에 속인 자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어쨌든 지금 1,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네네. 일단 뭐 그런 상황에서 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 선거에 나오는 게 이게 합당하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런 비판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상고를 해서 다툴 것이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무죄로 추정되고 그 기간 동안 저의 모든 할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을 현재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출해서가 아니라 네. 모든 국민은 그런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네. 저와 저희 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네. 정치권에 들어가서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우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 네. 그럼을 통해서 현재 그 주시는 비난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우리 이제 조국 대표님이 연대한 거에 대해서 뭐 범죄 피의자 연대냐 뭐 이렇게 냉소 비아냥대던데 웃으시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는? 뭐 그런 비난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중에 가장 윗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네. 것이고 그다음 V2라고 불리는 분이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일체의 수사를 받지 않아서 기소도 되지 않았고 기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네. 법인카드 10만 원, 뭐 정확히는 7만 5천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걸 썼다는 이유로 선거 직전에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고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근데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23억의 수익을 얻었다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고 따라서 기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국민의힘이야말로 네. 김건희 씨를 옹호하기 위한 연대다. 중전마마를 보위하기 위한 정치 연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입시 이거는 정말 엄청난 뭐랄까 건드리면 안 되는 영린 같은 거잖아요. 근데 네네.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유죄를 받으셨는데 1, 2심에서 사실심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리 다툼은 남아 있긴 한데 그래서 뭐 공정이나 정의를 조국이 얘기할 자격이 있냐, 뭐 누구 심판 뭐 이런 얘기 조국이 얘기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일부지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비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저희 딸아이의 인턴 증명서에 적혀 있는 기록이 실제 인턴 활동과 일치되지 않았다. 네. 따라서 이것이 서류상 문제가 있고 유죄다라는 네. 판결이 이제 하급심에서 났는데 네. 물론 그건 제가 다투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저희 딸은 모든 학위를 반납했고 본인의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법적인 책임은 최종 판결이 나면 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따님이 11가지 입시 비리 혐의로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필 의혹 확인되었습니다. 영문 논문 대필을 한 케냐인이 본인이 썼다고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영문 논문이 표절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서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등등 총 11가지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따님의 11가지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 따님이 다녔던 인천 송도 모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반면 저희 딸은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저희 딸의 일기장, 그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압수수색해서 시간의 정확성을 따졌습니다. 이거를 생각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과 조국의 딸 사이에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비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근데 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다 있었는데도 무혐의를 했을까요? 그러면은? 경찰에게 물어보셔야 되죠. 지금 뭐 저와 저희 당이 국회에 들어가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례 1번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자리잖아요. 혹시 뭐 생각해 두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비례 1번과 2번 이 순서 문제는 제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등등 조직이 이제 네. 결성이 되었고요. 지금 비례 후보도 추천을 받고 또 자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르면 그걸 기초로 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선거에 따라 네. 득표자가 높은 득표자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겠지요. 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지역구는 안 가시고 어쨌든 비례로 가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당선권 안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국회를 당원들과 가시려면.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표를 찍어주셔야 제가 당선권이 되겠죠. 뭐 1번, 2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그 대표도 그대로 만장일치로 지금 되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투표는 다르니까요. 투표를 해서 제가 몇 번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당원이 8만을 넘어서 9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투표 시점에는 아마 약 10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 선거인단을 꾸리게 되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또는 비당원 국민들이 누구에게 투표하는가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실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시죠? 그래서 답을 안 드리는 게 맞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 5년을 무간 지옥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뭐 어떻게 견디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2019년에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네. 지명되고 난 뒤에 저희 전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압수수색이 있고 저희 가족만이 아니라 친구, 지인, 뭐 70군데란 뭐 보도도 있고 또 100군데란 보도도 있는데 제가 세어보진 못했습니다. 뭐 오만 일이 다 있었죠. 네. 뭐 애비로서 생각하면 저희 자식이 검찰청에 조사받는 경험들을 했고요. 그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거는 저나 저희 가족이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 이건 아닙니다. 정치를 결심하고 창당을 결심한 것은 저희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2년간의 행태를 보니까 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흠결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만은 저라도 나서서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강하게 단호하게
쌓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왔던 것이고 다행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부족함이나 흠결을 아시면서도 손을 잡아주시고 또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또 같이 싸워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따님이나 아드님한테는 아빠 정치한다, 신당한다 말씀을 혹시 사전에 하셨나요? 가족회의를 해서 제 얘기를 했고요. 했더니 딸이나 아들이나 모두 머리를 그냥 끄덕끄덕하고 건강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뭐 다른 말은 더 보탠 거는 없었고요. 지난 5년을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빠가 그런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앞으로 뭐 계획 겸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월 10일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뭐 장관 한 번 더 하겠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이유로 정치를 하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장관도 해봤고 네. 민정수석 비서관도 해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2년간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의 기초, 네. 기둥을 새로 세우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온몸을 불사른다는 각오로 지금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관 한 번 더 하려고 뭐 국회의원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대한민국 기둥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건 대통령 되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은? 전혀 아니고요. 네. 제가 무슨 그런 아직까지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4월 10일 총선에 진력하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